네, 라디오 닥터 오늘은 바로정형외과 이희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인데요. 많은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따금 어깨와 팔꿈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어깨와 팔꿈치 통증의 원인이 되는 석회성 힘줄염과 팔꿈치 상과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 석회성 힘줄염이 뭔가요? 그리고 왜 생기나요? 네, 이제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어깨의 힘줄에 이제 석회질, 즉 이제 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석회질이 생길 때는 통증이 초반에는 별로 아프지 않거든요. 그저 뻐근하기만 한데 일단 만들어진 석회질이 몸에 흡수가 될 때 그때는 굉장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석회질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는데요. 어깨 부위에 이제 국소적인 압박이나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그 세포가 변성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석회가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어깨 유난히 잘 발생하는 이유는 어깨 관절이 신체 내에서 가장 큰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40,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여성이 좀 더 많고 어깨를 다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응급실 갈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어떤 증상이 보통 나타나나요? 네, 주증상은 매우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어깨에 뭐 고름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있고 느낌으로. 아니면 어깨가 빠졌나 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급성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1, 2주 정도 통증이 유지되지만 만성이 되면 3개월까지 유지되기도 합니다. 보통 통증은 어깨 관절의 앞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고 팔 아래로 내려가거나 목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통증이 심하면 아픈 쪽으로 눕기는 당연히 힘들겠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요. 또 어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을 인해서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옷을 입거나 머리 빗거나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하는 동작들이 다들 어렵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50견하고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런 50견은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지 않은데 네. 이거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아프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아프면은 빨리 병원을 가야 되고 진단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보통 이제 석회성 힘줄염은 엑스레이만 한번 잘 찍어봐도 쉽게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엑스레이 상에 어깨 관절 주변에 이제 석회 침착이 보이고 다른 퇴행성 변화가 없을 때 보통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석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예. 어깨에 생긴 석회는 대부분 체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수적인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고 또 어깨 견봉 아래에 스테로이드 주사 주면 통증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흡수기에 심각한 급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 운동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찬찜질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외 충격파 시술을 통해서 석회를 직접 깨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관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찬찜질이네요. 그렇죠. 후끈후끈거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럴 때는 오히려 찬찜질 하고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비술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프고 또 작게 이제 재발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수술을 널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회성 힘줄염이 왜 생기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럼 예방하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자세가 좀 좋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구부정한 자세를 한다든지 어깨에 부담이 주는 자세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피해 주시고 또 장시간 고정된 자세에서 일할 때는 좀 자주 스트레칭도 해주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근력 강화 운동들 꾸준히 해주시면 힘줄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힘줄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팔꿈치 상과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팔꿈치 상과염 말이 좀 어렵거든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 병인데요. 팔꿈치 이제 바깥쪽에 붙어 있는 신전 근육, 팔을 손목을 펴는 근육을
과사용하게 돼서 생기는 긴장 증후군이고요. 이전에 이제 테니스 칠 때 백핸드로 칠 때 아파서 테니스 엘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구나. 백핸드가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코치가. 그렇죠. 근데 그쪽을 할 때 이제 힘줄이 네. 수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외측 상과염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반대로 이제 안쪽이 아파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내측 상과염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골프 칠 때 많이 생겼다 해서 골퍼스 엘보 이런 얘기도 진짜요? 합니다. 네. 그러면은 테니스 치면은 바깥쪽이 많이 아픈 거고 골프를 치면 안쪽이 많이 아픈 거네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게 돼서 붙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써서 그럴 것 같은데 왜 발생하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손목 관절을 펴는 근육이나 굽히는 근육을 이제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네. 안쪽 같은 경우는 손목 관절을 굽히는 근육, 바깥쪽 같은 경우는 손목 관절을 펴는 근육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수축하면서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면 힘줄이 아주 미세하게 찢어지게 되는데 그 치유 과정에서 이게 치유가 되지 가볍게 씌워주면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지면은 네.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불안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치유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팔꿈치 안쪽이가 바깥쪽에 상가 부위라고 하는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 통증이 이제 팔 아래로 뻗쳐가는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대부분 이제 서서히 진행해서 언제 시작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갑자기 확 발생한 경우에는 그 왜 생겼는지 밝힐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통증은 아주 미약한 정도부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아픈 경우까지 다양하고요. 세수하거나 식사하거나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병원에 가면? 네, 보통 이제 신체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팔꿈치 팔꿈치 튀어나온 뼈, 그 위아래 지점을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할 때 진단할 수 있겠고요. 네. 또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검사자가 이제 손목을 펴라고 했을 때 수축하는 근육이 아파지면 또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 MRI를 찍어서 또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제 석회 같은 게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초음파 검사는 이제 MRI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힘줄된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또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진단으로 유용하고요. 네. 오랜 기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세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에는 MRI를 찍어서 좀 손상된 정도를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도 있겠고 네.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통증이 발생했을 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기 급성기 테니스 엘보 경우에는 통증을 줄이고 염증 가라앉히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보존적인 치료는 2단계로 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4에서 6주간 휴식시키고 통증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손목에 가벼운 보조기를 해서 팔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네. 아주 급성기 초기에는 냉찜질이 좋겠지만 이제 1, 2주 정도 지나고 만성화된 경우에는 마사지라든지 온찜질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진통제 드리고 물리치료 병행하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증상이 급성기에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라든지 마취제 주사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쓰게 되면 힘줄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소적인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너무 자주 맞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통증이 좀 좋아지면 2단계로 넘어가서 통증이 가라앉은 부위를 이제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좋을 텐데 팔꿈치를 쭉 펴서 운동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이제 힘줄이 재활되고 재파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면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계속적으로 아프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수술적인 방법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병적인 조직학적인 부분을 제거를 하고 다시 봉합하는 방법도 있겠고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가지고 채소 침습술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다 가능하겠는데 그건 이제 치료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테니스 엘보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나 관절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큰 힘을 주는 것들을 좀 피해 주는 게 좋겠고, 휴식하고 물리치료하고 운동치료 이런 보존적인 방법으로 90% 이상이 회복이 되지만 6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수술적인 치료는 90% 이상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재발은 없나요? 재발하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보통 수술하고 나서는 병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재발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재발을 막기 위한 운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주부님들은 이제 빨래를 짠다든지 말을 닦는다든지 손목을 심하게 회전시키는 운동들, 뒤를 젖히는 운동들을 좀 피하고 좀 쉬어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겠고요. 네. 또 하루 종일 이제 컴퓨터 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손목을 뒤로 젖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럴 수 받침대 있네요. 같은 거 네네. 쓰면 좋겠고, 근육이 많이 약해진 분들은 가끔씩 이제 골프라든지 볼링이라든지 테니스, 수영 등을 하실 수 있는데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끔 하는 운동에 무리를 받고 통증이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운동들 하시기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 해주시고 하는 게 좋겠고, 평상시에 이제 근력 강화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손목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손바닥을 하늘 보게 향하게 한 상태에서 네. 아령 1kg라든지 500g을 들고 손목을 위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고 1분 정도 휴식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면 좋겠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반대쪽으로 손등을 다시 네.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운동들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등으로 아령을 잡고요? 아니면 그냥 손바닥만 잡고 이렇게. 올렸다. 아, 이렇게. 굉장히 쉽네요.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운동이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회성 힘줄염과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은 어떤 특정한 외상이나 사고보다는 작은 힘이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과 연관되어 있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사용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울러 이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치료하고 잘 듣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로정형외과 이희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